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 전략에 관한 국회 대토론을 시작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건국대학교 주상현 교수님의 발제와 또 하나의 우리 경제의 큰 축인 혁신성장을 KDI 서중회 박사께서 각각 발제를 듣고 다른 전문 분야별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종합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상현 교수님께서 약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청중 여러분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딱 파워포인트 5장인데요. 와서 보니까 이 5장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중간중간에 스킵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의 타이틀은 이제 뭐 다소 이론적이긴 하지만 이제 소득주도 또는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레이버 인컴 쉐어라고 하는 임금의 목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가 과연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목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은 분배 변수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계층별 소득 분배, 뭐 이렇게 지니계수 등으로 표현되는 그런 계층별 소득 분배가 아니라 이제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과 자본이 이제 생산에 기여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데 그 비중과 관련되는 그 기능적 소득 분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적 소득 분배 변수인 즉 노동 소득 분배율이 그동안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크게 하락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노동 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것이 그냥 단순히 분배를 악화시킨 것에 그쳤느냐, 아니면 이제 그것이 경제적 성과, 즉 경제 성장에까지 부정적인 성과를 미쳤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할 경우, 즉 이제 자본의 몫에 비해서 노동의 몫이 증가한다면 그럼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이제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요 체제를 보면 이제 총수요는 이제 정부 지출을 빼면 소비와 투자와 순수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하는 경우, 즉 임금의 몫이 올라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그렇지만 이제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노동비용, 정확히는 단위 노동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와 순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즉 임금 몫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투자와 순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하면 넷 효과가 플러스이면 임금 주도 체제라고 부르고, 그것이 이제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투자 순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그럴 때는 이제 이윤 주도 체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수요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체제는 이제 수요가 보통 이제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통념은 이제 이것이 공급 측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케인즈적인 시각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즉 가동률이 늘고, 그렇게 생산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수요 증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비가 증가하면 그 투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자본 축적이 증가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이런
수요에 의해서 촉발된 그 생산성 증가의 그 선순환 효과도 우리가 그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만약에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할 경우 또 그 혁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이른바 induced innovation, 그 유발 혁신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기업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걸 싫어할 텐데요. 기업은 그럼 과연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긍정적으로 기업이 이제 고임금에 대응해서 자본 장비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자본 심화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그 창의적인 혁신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고임금이 오히려 그 유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통념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이제 투자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임금이 올라갈 때 또는 뭐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갈 때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실증 분석의 영역이 실증 분석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이윤주도 체제에 있다기보다는 임금주도 체제에 있다. 즉 이런 경우에 이제 물론 정도의 문제겠지만 이제 임금목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해치는 게 아니라 다소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물론 제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의 이론인데요, 경제 이론인데 이것을 이제 경제 정책으로다가 연결시킬 때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과연 그 이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취지에서 그 임금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어떤 비판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과연 그 임금이나 임금 몫이 외생적인가? 보통 주류적인 견해는 이제 임금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에 정책적으로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물론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을 적절히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실업보험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노조의 협상력 이런 것들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런 면들이 이제 그 임금이나 임금 몫에 외생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과관계 문제인데요. 우리가 분배를 잘하면 과연 그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 의문을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 분배와 성장, 그 다음에 그 분배와 성장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그 제3의 요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두 번째 발제문에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주도 성장론 또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결국 케인스주의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케인스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 측면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총수요를 과연 어떻게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학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주로 배우는 ISLM 모형이나 뭐 몬델 플레밍 모델 이런 것에 의하면 이제 이자율,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 30년 동안 발전된 뭐 뉴케인지안적인 견해에 의한 플러스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기대, 뭐 expectation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인스주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 그 포스트 케인지안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이 분배 변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목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총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
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아슬아슬한 것은 이제 임금 몫에 대한 총수의 반응이 이론적으로 이제 딱 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증 분석의 문제로 남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 위기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임금 주도 체제인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정책으로다가 연결시킬 때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목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넘어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분배의 개선이 소비를 증가시킬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분수 효과는 낙수 효과처럼 마찬가지로 서서히 천천히 작동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배의 문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구의 정체 감소의 그 역풍인데요. 이거는 참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결국은 이제 내수의 규모일 텐데 이게 이제 정체 감소하기 때문에 물론 수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수 부분만큼은 이제 침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 핵심 노동력, 즉 뭐 나이로 치면 뭐 한 25세에서 54세 뭐 이 정도 되는 핵심 노동력이 이제 감소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불안 요인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뭐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제 기업 소득에 비해서 가계 소득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현상,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 문제가 한 약 20년 정도의 시차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성장 또는 구조적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장기 침체를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뭐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뭐 보통 주류적 견해에서는 투자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생산성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 이게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지만 이 일반적으로 구조 개혁에 매몰되면 이게 이제 디플레이셔너리 할 수 있다. 특히 수요가 부족한 것이 더 핵심적인 경제 문제의 원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구조 개혁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런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가 대공황의 예를 본다거나 일본의 장기 침체를 본다고 했을 때 그냥 구조 개혁만 외치고 끝나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소득주도 성장 뭐 용어가 좋지만 이게 이제 경제학적 의미로다가 풀어서 좀 확장했을 때 이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실업보험 이런 삼박자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아까도 중산층 얘기가 나왔지만 중간층 이하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 물론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뭔가 미래의 소득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것. 그래야만 이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아예 포기해서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걸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 필요한 저축액 이것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참 힘든 얘기지만 이제 공교육을 혁신해서 공교육에만 주로 의존해도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업 소득을 이제 환류하도록 유도하는 지금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서 아마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세제를 통해서 그 기업이 번 돈이 그냥 기업이라는 법인에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 획기적 인구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수요주도의 중기 성장이다. 뭐 이 정도로 다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가계 소득이 부족하고 기업 소득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집중돼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비와 투자를 구조적으로 그 침체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중기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해 가는 정체하고 감소해 가는 이런 향후 한 10년, 15년 동안은 우리가 너무 재정 건전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감수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이제 그 복지와 같은 그 소득의 이전, 이제 돈을 트랜스퍼하는 그 소득의 이전은 이거는 이제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할 텐데 그 뭐 그런 점은 유념하더라도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직관입니다만 이제 증세를 하고 재정을 확대하는데 증세를 하지 않고 0% 증세를 하지 않고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증세를 좀 하고 그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부담, 저복지 또 거기에다 저소비 사회인데 이제 이게 적어도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중부담, 중복지, 중소비 사회 정도로 한 5년, 10년 안에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흔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단기 부양책이다. 그냥 뭐 케인스적인 교과서에 나온 케인스적인 안정화 정책이다. 이 정도로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내수 성장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혁신 성장 얘기가 나올 텐데요. 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이후 연사에게 맡기겠는데요. 이제 혁신 성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다 혁신 그렇게 하는데 막상 혁신 성장이다 했을 때 글쎄 뭐 어떻게 오늘 토론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의 의미는 다 각각 또 자기가 생각하는 혁신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혁신 성장이라는 것도 다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또 그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성장이 이제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제 혹시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뭐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덮어 써서 대체해서 없애버리는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 혁신 성장에 대해서 KDI 서중에 산업서비스연구부장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 서중혜입니다. 제가 풀어 쓴 글은 없고요. 지금 파워포인트로만 작성을 했는데요. 양이 좀 많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중간에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원식 대표님 축사를 드리면서 우 대표님 말씀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혁신 성장 이야기를 이미 하셔버려가지고 저는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무슨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우리 경제 발전 혹은 자본주의 발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만 좀 조목조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망과 대응적은 사실은 저희 KDI가 또 정부와 늘상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 완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이야기하면 혁신 생태계를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통신 관련되는 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투자도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80% 이상이 대학 진학하는 그런 교육 투자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고요. R&D 투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생산성 증가는 거의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생산성 역설이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럼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하나 큰 과제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혁신금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늘상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실리콘밸리 이야기하면 테크 컴퍼니들이 모험 자본으로서 큰 투자를 하고 큰 수확을 올린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경제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혁신 경제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 또 인적 자원의 이런 구성 등등에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혁신 성장, 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될 과제고요.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는 제조업이 중심인데 서비스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서비스로 진행될 때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조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저기 울산에 과거 우리 만들었듯이 큰 공장을 짓고 또 거기에 투자를 우리가 투자비가 모자라면 정책금융도 지원하고 그러면 대규모의 10,000명 정도의 고용이 가능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1조를 투자해도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런 고용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현재 우리가 3만 불 수준인데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거냐, 5만 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구조 전환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옆에 우리가 중국을 보면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되면 외부를 막아놓고도 내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5천만이 사실은 큰 나라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장 규모 협소함 이걸 해야만 혁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동, 자본,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있는 기득권 수호.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항상 장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혁신 성장은 공연물이 될 거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생산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과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인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또 새로운 환경이 되려면 사실은 조직 변화가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도 이미 바뀌고 있지만 기업 부분에서 가계 또 사회 전반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국제분업 구도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용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디테일에서는 강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대두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500년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발전한 과정을 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왼쪽 그림은.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과연 이런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건 허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최초의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스팀 엔진이 임계점을 넘는 데까지 한 1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거의 7년, 뭐 더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의 변화 속에서 어떤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게 혁신 성장으로 가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있었던 그 경제에서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일자리도 나타나고 투자도 촉진되고 지역 산업도 살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 제조업비 부분에서 나오는 그 부가가치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앞에 개념 설계라든가 또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산업화 시기에 구축했던 대량 생산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혁신 성장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거듭 말씀드린다만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그 미스매치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선진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는 노동의 목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가는 그런 좋은 상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떨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큰 트렌드에서 이런 부산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경제에 이런 굉장히 큰 과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 시기에 굉장히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제 불확실성의 증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장 강조하신 분이 앞에도 주상현 교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케인즈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를 불확실성 증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확실성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을 그걸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인 충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인지 모르지만 케인즈도 그걸 그냥 야성적인 충동이라밖에 표현을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동력은 궁극적으로는 엔터프리너십에 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변할 때 지금 그런 큰 변화가 이루어질 때 기존 지식도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쓸모가 없게 되다 보니 그러면 그런 제가 이런 기능이 이미 없어지다 보니 새 기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이런 불평등 심화도 이런 요인에서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스템, R&D라든가 교육체제라든가 그런 시스템 분리치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게 이 과제로 대두됩니다. 이거는 지난 60년부터 196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를 발전한 궤적을 그냥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구조고도화도 이루어지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게 뚜렷이 보입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4대 부분 구조개혁 통해서 생산성을 쭉 높여왔어요. 한 10여 년 정도.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이 갈지자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생산성 증가도 못 이루고 있고 구조고도화도 못 이룬 이런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성 역설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한국이 GDP 대비 R&D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생산성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않다는 거고요. 이건 최근에 이제 그 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나온 그 자료를 제가 쓴 건데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과거에 성장을 잘 하다가 쭉 떨어졌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생산성 증가는 거의 없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의 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의 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근본 문제로 작동되고 있고 이 사실은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텐데 사실은 이 생산성 성장률에 있어서도 이 기존 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 신생 기업들은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적인 활동은 우리 경제에서는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기업 때 나머지 중소기업들로 보면 대기업들은 그나마 그럭저럭 이 생산성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확대 해석하면 중소기업들은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혁신 성장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 산업의 문제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근 10년 동안의 하이텍 제조업의 고용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빨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확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이게 아마 울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울산 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확연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취업자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대졸 이상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대졸자들이 가는 직종을 보면 고숙련직은 오히려 떨어지고 중간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경제 전반에서 사라지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쭉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혁신 성장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경제 주체의 역량이 개선이 되면 고양이 되면 일이 갈 수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은 그냥 딱 막아놓고 엘리트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이건 이제 기득권 수호가 되겠죠. 이 경제 주체의 역량은 제기가 안 되면 불평등만 심화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시기에서 일이 가려면 이 양쪽 길을 타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를 제가 요약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이 보완성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 보완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이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발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이 보완적이면 제가 이 보록으로 실어놨습니다만 소득 분배에서 노동의 몫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보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개인의 역량, 죄송합니다. 경제주체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스템 문제는 특히 R&D라든가 인재양성 시스템이 과거에는 우리가 인력이 동원의 대상인데 이제는 가치 창출의 주체로 바꾸려면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규제개혁도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걸 하려고 했을 때 가로막는 그 기득권은 모든 사회 경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기득권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러다임 변화기에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건 민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간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불확실성에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제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인데 앞에서 주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강조하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우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만 강조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배가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양자가 서로 보완적이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보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주체의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발제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발제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타이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 토픽을 먼저 논의를 하시는데 아주 간단히 핵심만 죄송한데 5분 이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브릿지 형태가 되는 노동자 문제하고 그리고는 혁신성장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정세훈 교수님께서 토론자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김용성 K대학 부원장께서 해주시고 세 번째가 조성재 박사님 해주시고
네 번째가 김지희 교수님, 그리고 다섯 번째 김동열 원장님께서 그 순서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논의 안 한 것은 이 부분은 논의를 안 했습니다. 뭐냐면 이 순수 경제 파트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사회적 균열이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는 우리에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이나 이런 그런 거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될 때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를 중심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주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서 박사님도 나중에 그 말씀하셨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투자를 해도 생산성, 좀 말을 좀 어렵게 하셨는데요. 투자한 데서 거둬지는 성과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거의 반대쪽 노동, 고용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혁신이 됐건 아니면 임금이나 소득 상승을 통해서 총 수요를 견인해서 끌어올리건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뭔가 지금 같은 패러다임 가지는 안 되겠다. 상당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회도 마련됐고요. 거기서 두 분께서 이제 일단 발제를 제언 형태로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전문가들 두 분 발제자 못지않은 전문가들 계시니까 이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또 이게 토론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 말을 줄이고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토론문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수요 측과 공급 측, 이게 소득주도가 결국 분배만을 위한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지만 이 유효 수요, 수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처분 소득이 뒷받침되어야만 이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그렇게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줘서 그래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성장론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 주류 경제학 교과서들 그러니까 자꾸 소득주도 성장이 이론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냐 등등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만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주류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으로서 그리고 잠재성 있는 이론으로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경제학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경제 학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들도 현재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왜 그러냐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 현재 주류 경제학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면 항상 균형 상태다 라고 하는 시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주위의 현실에 봐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위기 상태에 빠져 있고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생산성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권 고위 임원들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30-40억씩 준다. 이거 진짜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생산성은 어느 한 부분이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제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돌이켜보면 체감 실업률이 너무 높다. 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없어져서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 라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수요가 부족한 것이다. 수요가 올라가면 가동률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투자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이윤율만 투자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창출되면 가동률이 올라가고 투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한국 경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유효 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 특히 고위 가계 중에서 상층부에 쏠려 있는 이 소득과 자산을
이 서민과 중산층 수요 욕구는 있지만 수요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이 밑쪽으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이것이 장기적인 저출산까지도 해결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일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장기적인 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이 또 단순히 임금 수준의 인상만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론적으로는 원래 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제시해서 핵심을 전파하는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시되온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창의력 이런 것들이나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만을 보고 임금 수준 인상만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표적인 이론가인 오나란하고 스토케모가 한국에 와서 자담회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임금 인상만으로 소득 분배를 대폭 개선하기는 어렵고 그 소득이 지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노동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 모두가 다 고용정책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민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구체화하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이제 혁신경제, 공정경제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 아까 이제 모두의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보고 저는 이해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수요만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주도해서 공급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급만 되면 수요가 창출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기 때문에 수요가 주도해서 공급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공급이 없다, 공급 이론이 없다 이렇게 그쪽에서 다른 쪽에서 비난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4페이지에 요거만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생산성하고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방금 서중혜 박사님께서 그렇게 R&D를 하고도 했는데도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미스테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경제가 201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오늘 주상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총수요가 적어서 경제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 낮아질 때 생산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실증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것도 이게 다 유효 수요하고 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 그러니까 총수요가 많을 때 그때에 그것이 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총수요 그러니까 수요 주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산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압니다. 왜 소득이 올라가는 거 생산성을 높이느냐. 단순히 말하면은 적정 임금을 받으면 받는 만큼 열심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너무 간단한 경제학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두 분 토론자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잠깐 바꿔서 조성재 박사님 조금 뒤로 하고요. 우선 김용성 부원장님 해주시고 박사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지희 교수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소득주도 성장의 도식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실제 그 연결고리들을 짚어가면서 왜 어떤 데는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건설적인 비판은 뭔가 소득주도 성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한 소득주도 성장이 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노동소득 분배율과 소득 불평등도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가고
분배가 개선되면서 상당히 그 과실이 저소득층, 즉 한계 소비 성량이나 평균 소비 성량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갔을 때 소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조금 올라갔는데도 소득 불평등도도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소득 불평등도와 소비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두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하게 좀 동행성 비슷하게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소비도 조금 늘어났다가 또 소득 불평등도가 떨어지면 소비도 또 같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령 소비가 생각보다는 소득 불평등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밖에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뭐 1,4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외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금리 인상의 압력 같은 것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상되더라도 소비를 우리가 그것이 가계 소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의 상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해 나가면 그래도 좀 소비를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저임금과 일자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중에서 최저임금이 상당히 중요한 어텐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 결국 노동자 곱하기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만약에 고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올라갈 겁니다. 실제 여러 가지 실증 연구에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고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뭐 한 0.1% 정도, 임금이 1% 올라갈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전체 고용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의 고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 하버드 대학 맨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30배 가까이 되는 것 같다, 탄력성이. 그러니까 전체 고용에는 0.1%, 청년층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고용에 대해서는 한 3% 정도까지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밑에 보면 최근에 이제 주문 판매, 무인 주문하는 저런 맥도날드가 들어왔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 최저임금에서는 저거 해서 한 6개월 정도만 돌리면 본전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시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냐, 실증적인 연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우리 상황에 봤을 때는 그 소득 분배 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가령 최저임금을 받는 100명 중에서 당신이 어느 가구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70명 가까이는 저는 비빈곤 가구입니다. 우리 가구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30명 정도는 예, 우리 가구가 빈곤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한 30명 정도는 가구 소득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 60명 정도는 뭐 이미 비빈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한 주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하지 않는 주가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어떤 분포를 보였느냐라는 연구를 보면 상당히 역설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에서, 스테이트에서 오히려 빈곤 가구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평가 및 재원은 뭐 아까 서중혜 박사님이나 주상현 교수님 또는 정재현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세하게 더 이상 첨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지희입니다. 저는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을 이제 많이 비판 주셨던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론 모형들을 연구하는 이론 경제학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경제 이제 실질적인 성장 정책을 얘기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어떤 그 이론적 배경, 경제 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또 최근에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을 연구하고 계시는 학계의 최근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론을 하는 사람이어서 아주 간단한 식 하나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뭐 1인당 GDP의 증가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한 사람당 경제 산출물 말고 이제 전체 경제 산출물은 사실 우리가 이제 물적 자원을 넣고 또 인적 자원을 넣어서 이리저리 버무려서 이제 경제 산출물 우리 토탈 GDP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경제 산출물이 많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생산성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좀 큰 비약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작은 가구 회사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뭐 가구 회사에 공장 2개 있고 뭐 전시장 매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뭐 공장이나 뭐 회사의 데스크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물적 자원일 거고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적 자원을 고용해서 이제 가구 회사의 매출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다른 가구 회사가 와서 더 많은 산출물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생산성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주류 경제학의 경제 성장 이론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 특히 그 1인당 경제 산출물의 성장률은 생산성의 성장률이 결정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보는 혁신이라는 거는 이 생산성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이라는 말은 경제학자가 봤을 때는 동어 반복일 정도로 혁신이 없는 성장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혁신 성장 어떤 정책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생산성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어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생산성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서 저 생산성 A는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저 생산성 A에는 기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 외에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할 자원 분배 비효율성, resource misallocation이라고 경제학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개선인데요. 일단 알기 쉽게 기술 혁신을 먼저 얘기하면 기술 혁신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혁신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 없던 제품을 개발하는 혁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술 혁신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가져다가 기술을 도입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가구 회사의 예를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기존 제품의 혁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나무 의자를 생산하다가 인체공학적인 나무 의자를 생산한다. 라고 하면 이제 기존 제품의 혁신이 되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구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컨셉을 내놓아서 뭐 오디오 시스템과 뭐 책장을 같이 합친 뭐 새로운 개념의 가구를 개발했다 하면 이제 이게 새로운 제품 개발이 될 거고요. 기술 도입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사에서 고객을 잘 매니지하기 위해서 뭐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뭐 기존에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게 기술 도입에 해당될 텐데요. 이제 이 혁신 성장 정책들을 이제 많이 논의하실 텐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모두 다 중요한 기술 혁신이고요. 근데 이제 혁신 정책을 이제 고민하실 때 이제 이런 카테고리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기술 혁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거인 간에 미국의 연구를 최근 연구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기술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제품 혁신과 새로운 제품 개발 이 둘 중에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한 혁신은 어떤 것일까 연구를 해봤더니 기존 제품의 혁신이 새로운 제품 개발의 혁신보다 경제 성장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수십 년간의 미국의 경제 성장을 봤을 때요. 하지만 뭐 기존 제품 혁신이 더 많은 기여를 하긴 했지만 새로운 제품의 혁신 또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기술 혁신
또한 전체 경제 산출물 저 공식처럼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생산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 혁신은 기술 혁신에도 이 생산성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생산성이요. 그럼 똑같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 연구개발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똑같은 성장을 이루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선진국들 데이터를 봤을 때 연구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 생산성이 낮아서 기술 혁신의 성장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 개선인데 아까 가구 회사의 예를 들어보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성의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혁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의 개선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구 회사에서 아까 제가 공장이 2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공장은 되게 바람이 잘 통하는 부지에 있고 하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지에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 가구 마감 공정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가구 마감 공정이 바람이 잘 통하는 데 들어가면 그 마감재도 빨리 마르고 더 효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잘못된 물적 자원의 배분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물적 자본의 물적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 예고요. 인적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 예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꼼꼼하지 못한데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가구 검수 작업에 배정된다던가.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디자인 쪽에 들어가면 더 많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를 보면 흑인과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사실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개선된 경우거든요. 이게 예전 같은 60년대, 60년대 같으면 뭐 변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었던 여성이나 흑인들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러한 노동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의 개선이 196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 성장의 4분의 1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 경제 성장의 4분의 1을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여고요. 여기서 아까 서 박사님 발표 자료에 있었는데 말씀 못하신 것 중에는 뭐 우리나라의 지역적 불균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숙련, 숙련의 그 불일치 아니면 그런 불평등의 문제 이 모두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뿐만 아니라 성장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이 뭐 사실은 분배 정책이긴 한데 이런 임금 소득주도 성장이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비주류 계층이라면 아무튼 사회 계층의 어떤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뭐 교육 정책이나 의료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서 잘 실현이 된다면 이런 노동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의 개선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런데 이런 그 비효율적 배분의 개선은 사실 중기 정책입니다. 장기 정책이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점이 존재하거든요. 최고로 효율적인 배분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저희가 도달하면 더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 정책은 될 수가 없고요. 장기 성장 정책은 경제 성장 이론에서 봤을 때 장기 성장 정책은 인구 정책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구가 증가해야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수요의 주체도 생기지만 기술 혁신의 주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저출산 정책이니 다른 정책들이 사실은 저는 경제 성장 장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 주장은 사실은 109쪽에 자료 109쪽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한 것이 이제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오해의 소지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얼마 전에 그 오나른과 스톡햄머라고 하는 이제 그 이쪽 분야의 세계적인 이제 연구자들이 와서 이제 세미나를 했을 때 질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 성장을 배제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받는 것이 이제 오히려 우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그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의 주류 경제적 흐름은 시장 실패에 대해서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분배, 그다음에 혁신에 대해서조차도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커다란 어떤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냥 뭐 아까 우리 정서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총수요 관리 체제다, 전통적인 그냥 케인즈 경제학이다 이렇게만 돌아갈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 자체를 바꿔서 정부가 소득 분배를 개선함으로써 여러 가지 혁신조차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인데 뭐 김영선 박사님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굉장히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뭐 속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폭을 거기에는 이제 통상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거는 이제 세세하게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소득주도 성장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이 그 최저임금 인상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 그림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조세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고소득층이 오히려 과세를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형평지향의 어떤 조세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영역별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 부분에서 이 비용을 갖다가 가계의 이제 이렇게 소비 지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면 가처분 소득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예를 들면 소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합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혁신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혁신 성장에 관한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제품이 쓸만한 제품이 있어야지 내가 늘어난 소득을 갖다가 그걸 사겠죠. 그랬는데 과연 지금에 나오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과연 이제 그런 정도로 국제 경쟁을 갖추느냐. 우리가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입 수요로 다 대체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한 보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 중소기업이 그 부분을 받쳐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뭐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준다든가 뭐 이제 다양한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혁신, 그 다음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의 혁신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통합과 혁신, 총수요와 총공업을 매개하는 혁신으로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1터 혁신이라든지 3터 혁신 또는 기업 생태계 혁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터 혁신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김재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통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뭐 전통적으로 미국식의 대량 생산 방식을 이긴 것이 말하자면 도요타 생산 방식 이런 거였잖아요. 그걸 우리가 린 프로덕션 시스템이다 또는 어쨌든 일본식 생산 방식이 일하는 방식을 공장 내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 갖고 역량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미국 산업을 갖다가 이겼듯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것은 첨단 기술에 의해서 뭐가 된 것이 아니라 성숙 기술을 기존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터 혁신이라고 개념 규정 짓는다면 1터 혁신이 우리나라 이제 참여정부 하에서 어느 정도
정도 되다가 지난 10여 년간 약간 굉장히 많이 약화돼 있고 지금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일터 혁신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장의 암묵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이것뿐만 아니라 성숙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의 노사관계에 기대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 문제 해결은 혁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다, 기술이다 그러면 뭔가 엄청난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신산업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국제 경쟁을 확보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성남의 시니어 리빙 랩라든가 아니면 미니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래서 실제로 생활 공간에서 수요자가 주도하는 또는 시민 참여형의 혁신을 통해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첨단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성숙 기술을 갖다가 제대로만 활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서중혜 박사님께서 이제 노동과 자본의 보완성이 제고라든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상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생산성이 오르지 않을까, 효율이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시민 참여형 혁신, 수요자 주도형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 이제 케인즈적 사고에 이제 기파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뉴딜 정책을 통해 갖고 이제 대공화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냥 공공 지출만 이제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뉴딜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뉴딜 노동 입법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세력 균형을 맞춰줘 갖고 그걸 통해 갖고 시장 내에서 자연적으로 기능적 분배를 갖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자동차 노조라든가 이런 거 쓰는데 어떻게 노조 권한을 더 강화해 주냐?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 정책이 현대차 노조라든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힘이 센 노조만을 갖다 겨냥한 노동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다수의 90%의 미조직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노사관계의 세력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동열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의 15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상영 교수님 저희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나 총수요 확대 정책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이제 많이 강조가 돼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보험이라든지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교육비 부담 이런 것들 좀 낮추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총수요를 높이는 그런 노력 그리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좀 늘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의 어떤 불안감을 낮춰주고 소비를 좀 늘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지원을 규제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이제 서중혜 박사님 쪽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77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개혁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혁신 성장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또 노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 토론문을 보시면 사실 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고 두 개가 굉장히 균형을 밸런스 있게 강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업들의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제 조금 그 거부감이라든지 반발이 조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뭐 혁신 성장에 대한 강조라든지 기타 그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그런 기타 다른 정책적인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 툴 중에 하나가 지역특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과감하게 규제 특구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한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도 좀 현실성이 좀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도 이제 규제 쪽에서 이제 한 번 더 성공 사례를 얘기해 보면 진입 장벽과 관련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인데 예를 들어서
95년에 저희가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2개에서 5개로 늘린 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과 이제 서비스 요금이 굉장히 낮아졌고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하고 이제 단말기 쪽에서 산업적으로 이제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뭐 그 제조 산업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많이 기여했던 저는 성공 사례를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게 다시 세계 뭐 KT, SKT, LG 이런 세계 사업자로 다시 이제 과점화가 되면서 또 통신 요금에 관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부가 또 제사 이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또 요금이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계 생계비에 대한 지원 이를 통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두 분의 발제와 5분의 토론을 통해서 학계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화된 이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의원님들께 일종의 이론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실은 복잡하고 정책은 굉장히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갔을 때 과연 국정의 책임을 지고 계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거 잘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 이 참석자들이 가능한 한 답변 올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고 또 좋은 지적사항 해주시면 저희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발제와 토론을 잘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 됐든 혁신 성장이 됐든 다 같이 보완해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지금의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를 생각했을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 조금 더 방점을 찍는다. 이런 걸 다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 말씀처럼 소득주도 성장이 단순히 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가야 된다는 게 동감이 되는데요. 이 일이 보다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업, 특히 대한민국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동참 혹은 강제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가 모든 자원을 밀어줘서 키워줬던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어찌 보면은 혁신의 주체가 돼서 새로운 혁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골목에 기술 탈취에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가버렸던 거죠. 저는 그 순간에 그들이 세계 시장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했다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더 높은 차원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주하는 대기업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시장에 내려올 제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에서 어떻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참시킬 수 있느냐. 이걸 그들에게 선의의 의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기업을 동참시킬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을 찌르셨는데 저기 주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 아니면 평소에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김동열 원장님이나 누구 아주 짧게 5초 이내에 핵심만 답변 올릴 수 있습니까? 5초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중원본이기 때문에 네. 아까 의원님처럼 핵심을 찌른 질문 그럼 이거를 그들의 성선설에서 그들의 성에만 맡겨놔야 되는 선의에만 맡겨야 되느냐 어떻게 작동이 되겠는가?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원화청 관계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독립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원화청 관계는 당연히 그것 자체로 이제 조금 더 공정 경제를 좀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독립형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지금 갖고 있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업 생태계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이탈리아도 그런 기업 네트워크법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네트워크 확산에 대해서 그런 대기업이 갖고 있는 공유 자산으로 내놓았을 때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주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몇 가지는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소득하고 그러니까 임금소득하고 아니면 임금 외의 자영업자 소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임금 소득이 적다고 하면 임금을 올리는 것에 의해 가지고 전체 총수요를 확대시키는데 좀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 어떤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논문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56페이지네요. 그러니까 56페이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게 뭐 분모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75년부터 그려보면 이제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좀 넘다,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55%에서 60% 사이 그 정도가 됐으니까 뭐 한 10%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조금 이 분배율을 올리면 좋겠는데 그걸 뭐 획기적으로 올릴 만한 마땅한 수단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올리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성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사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1차 분배 거기가 일단 개선이 돼야 되겠죠. 네. 그 전체를 봤을 때 밑에가 올라가면 위에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밑에가 올라가고 위에가 준다는 말씀. 임금 분배가 높아지면 분배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업주가 받는 가져가는 돈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총 수요가 크게 변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과 고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다른데 저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높고요. 근데 고소득층 소비 성향이 낮으니까 극단적으로 이거를 여기서 이제 분배를 해주면 전반적으로는 소비 성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게만 보면 그게 제로섬 게임이 되지만 크게 보면 지출 성향 또는 소비 성향이 그 낮은 곳에서 자원을 지출 성향이 높은 곳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면 전반적으로 지출, 즉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산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생산성도 물론 혁신이 중요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생산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 수요를 중시하는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철학인 것이죠. 한 가지만 짧게 우리 조성재 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죄송한데요,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선 의원부터 하셔야 되는데 선배님이신데 그래도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공공지출을 늘림으로써 지금의 경제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결국 이제 서중에 교수님의 발제에서 불평등 심화를 극복할 수 있게 해서 이제 그 기득권의 이 강광 구조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그 김지희 교수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계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 당장의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보육
예산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몇 년간 늘었습니다. 지금 17조 정도 됩니다. 지방 재정까지 합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 참여율이 전혀 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설계는 또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마지막에 조성재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뉴딜 정책의 핵심이 공공지출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그 노동입법이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아무리 늘려도 이 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가 복지의 사각지대가 엄청 많은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 노동자들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겠죠. 이번에 복지도 실질적으로 이 복지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육아 수당을 굉장히 늘렸잖아요. 그런데 이 육아 수당을 몰라서 못 받는 층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 지출을 늘리면 누가 이 복지 재정을 누가 다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이 재정의 전달 경로라든지 이 그 자원 배분을,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 물적, 그러니까 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좀 정책 설계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윤우덕 간사님께서 이제 이 그 발제를 좀 모아서 다음에 발전적으로 좀 더 우리한테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좀 세미나를 또 다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제 이름이 드립니다. 나온 김에 근데 이게 우리끼리 토론을 하면 이렇게 이제 대충 서로 수긍하듯이 체면 차려지면서 토론이 돼요. 근데 실제 여야 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산 심의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 그리고 이 기회에 사업 손턴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저임금 올렸더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돈 벌어가지고 해외로 송금 많이 해가지고 국부가 유출된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여튼 소득주도 성장이 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양극화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그 막아낼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을 오늘 이론적으로 알았으니까 열심히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 할까요? 예. 그러니까 90%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10% 조직 노동자와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우선 나와야 될지.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게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건 한계가 있고 기존의 일자리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근로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누고 나는 공공 부문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총액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기존의 10% 조직 노동자들이 나는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0% 미조직 노동자도 양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일자리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됩니까? 큰 저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헌법 개정보다 노동법 개정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좀 충분한 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뉴딜 노동법도 이제 법이 개정됐던 거고요. 저희 노동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노사협의회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라도 10인 이상 그룹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연대 전략이 필요한데, 그 연대 전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대기업 노조를 설득하는 사회적 대화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을 갖다가 나눠 쓰다거나 아니면 공동의 기금을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노동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를 쪼개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저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본다면 신산업을 육성을 하면 신산업이 주로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고급 두뇌, 요즘같이 우리 대졸자가 많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때문에 소프트웨어 벤처 이쪽이 크질 못하고 뭐 전부 부실부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키우면 청년 일자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면서 기존 주력 산업에서 퇴출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지난 10년 동안 여러 나라들 중에 고용률이 엄청나게 아주 단연코 1등으로 뛰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소프트웨어 신산업 구조에 있고요. 그게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 주는데 굉장히 유효할 거라 생각되고요. 저도 이 말 나온 김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 1초만. 아까 말씀하신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문제에서 저는 그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한 20년 정부 출연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불만이, 오늘 우리 기관장이 되신 김동열 원장님께서 기관장이 되시니까 그냥 말씀 안 하시는데요. 중소기업 공정거래 정책이 좀 제발 좀 빡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법조항으로는 돼 있지만 실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른바 속칭 하청업체에 속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당하는데도 내놓지를 못합니다. 혁신의 유인이 없는데 어떻게 혁신을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김병욱입니다. 배는 고프지만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질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임금 총액은 당연히 임금하고 이제 근로자 수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득주 성장론의 핵심이 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임금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걱정이 되고, 실제로 요 책자에도 보면은 미국의 예가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는 1 내지 3%가 감소됐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용률에서 1 내지 3%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1% 올리는데 엄청난 힘이 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를 많이 얘기하는 거고 일정 부분 또 설득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제가 이제 지역구 분당이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이 많이 감원이 돼요. 감원이 되는 데가 있고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부담하자 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조금씩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최저임금제가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바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지지층들에 대해서 더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동 전문가들이 과연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하자, 그냥 한 7, 8%만 인상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고용 이제 계약이 내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좀 시간은 늦었다고 보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저임금과 최저임금층에서의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노동자 수가 취업 노동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그로스로 본다 그러면 상승분을 상당히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예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류 경제학의 낙수 효과가 실패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도 성공한다라고 보장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이런 말씀 들은 바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겸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타협할 마음의 자세와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지만이 더 우리가 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한번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에 이 취업률이 실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데이터는 없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주 뼈 아프고 진솔한 말씀 질문 던져주셨는데 자 우리끼리 얘기로 정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짧게. 아니 제일 어려워. 제가 노동 전문가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윤우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 올리니까 주위에 뭐 문 닫고 이런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통계조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뭐 영미권에서도 지난 한 30여 년간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10여 년간 보면 OECD 국가에서 거의 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그걸 적극적인 임금 대책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저임금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따라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산업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고용률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산업, 그러니까 특정 산업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최저임금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를 정부에서 전 산업에 걸쳐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공포감이 유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3조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면밀하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 분명히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이 최저임금제가 틀렸다 이렇게 나올 것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난 한 몇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고용률 자체가. 그렇지만 특정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안에서부터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들을 그건 아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중대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그러면 오늘의 이 소중한 토론 기회를 마련해주신 윤우덕 의원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이제 회의 진행의 이 끝마무리를 윤 의원님께 끝마무리는 너무 늦어져서 예정이 없는 식사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0m 떨어진 수평 이동하시면 돼요. 50m 떨어진 2층에 의원 식당이 있습니다. 예약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예결위원들이 합심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체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공동주체하는 의원님들이 쭉 계신데 공동주체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서부터 말씀 주십시오. 얼른 말씀 주십시오. 예. 간단히. 예, 강병훈 의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오전에 국회에 오셔가지고 직접 429조 예산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올해 이 정부의 예산안이 잘 좀 지켜지고 충실하게 좀 우리 국민들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서부터는 성함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입니다. 예, 우리 선배님 오셨네요. 오재세 의원입니다. 예, 요 교수님 쭉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캐리의 김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중소기업연구원장으로 막 취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타이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쪽에 김영건 의원님, 예, 이렇게 또 역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예, 김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네, 강원 원주의 송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완주 진안장수 무주의 안호영입니다. 부산 남거래 박재호입니다. 네,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소중혜입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주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대의 김주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대표님하고 백지연 위원장님이 딱 오셔서 이제 축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예,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 저도 작년에 예결위 간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결위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우리 예산과 관련한 또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한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했던 기억이 없는데 올해 그 예결위가 아주 부지런합니다. 우리 백재현 위원장님의 지도력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이런 귀한 토론 마당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의원님들 참석이야 뭐 주최 측이니까 어쩌면 당연하다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국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발전 전략 또는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은 3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3축이란 말은 원래 이제 안보의 3축이 있거든요. 안보의 3축이란 말이 있는데 경제의 3축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경제지 컨퍼런스 가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경제의 기반하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양대 날개로 경제 전략을 구성하고 또 그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리 이제 우리가 좋은 성장 전략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다 사상 누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또 이 대다수 국민들은 그 혜택을 못 봄으로써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불평등의 구조는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특히 IMF 이후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는 강력하게 이 공정경제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 개선 또 이 제도 구축을 위해서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기반 하에 이 일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면은 일단은 임금이 됐든 또는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 됐든 이걸 늘려주고 생활비를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그게 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전략을 하나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성장의 이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규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융 혁신 또는 기술금융 또 공정한 M&A 시장 그리고 또 선도 산업 육성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혁신 성장 전략들을 마련하고 힘차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 중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12시에는 당정 간에
또 혁신성장과 관련한 첫 번째 당정 협의도 있습니다. 오늘 아주 뭐 좋은 말씀들 주실 것 같고 또 이 자료집에 다 축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잘 참고해서 이 계획도 잘 세우고 또 그 계획하에 이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위장님 격려 말씀하시는 사이에 여러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전에 오신 의원님들은 자기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신승건 의원님서부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교문위 소속 신동근 의원입니다. 신동근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입니다. 고줄에서 인사 안 하신 의원님 다 하셨어요? 예, 유승희 의원님. 네, 유승희입니다. 나도 소개해줘. 예, 홍일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자기소개 다 하신 거고 안 하신 백지원 위원장님 청해서 말씀 듣고 이어서 우원식 대표님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10시에 대통령님과 오셔서 아까 우리 제안 하나의 좀 시정연설을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국가예산정책처에서 토론회를 있습니다. 아마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여야 간에 다 나와서 그래서 토론자로 참여를 하면서 이번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우리 애결위의 주관으로 공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종합질의를 우리 총리를 위해서 국무위원을 모시고 종합질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경제 부분별 질의가 들어가고 50분들이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비경제 부분에 대한 종합 질의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아마 13일쯤 될 것 같은데요. 예결위 관련해서 소위가 일을 시작합니다. 소위가 한 열흘 정도 이상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명만 한 열흘 걸리고 또 정액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한 2, 3일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우리 예결위가 할 수 있는 일은 10월 30일이면 자동적으로 끝이 나요. 일을 다 하든 못하든. 근데 그 안에 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매듭을 짓고 본회의 예결위 전체까지 의결하는 것도 목표로 이 일을 추진하겠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처음 쓰는 예산인 만큼 지난 선거 때 약속했던 것을 실천해 공약화하고 그걸 숫자화시켜서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에서 공무원 증후와 관련된 일, 지난번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3조와 관련된 보완 대책 등등 뭐 수없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기류를 볼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이번 예결위가 이번 11월 중에 잘 마무리돼서 전체 의결이 되도록 매듭을 다 하겠고요. 오늘 우리 경제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오늘 대통령께서 공정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은 하나의 지금까지 우리 체제의 경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경제 민주화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소득주도라서 수요를 좀 촉진해서 경제를 이끌어가 보자는 측면일 것이고 혁신 성장에는 공급을 확대해서 이 세 가지 좀 경제 규모를 켜가자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 틀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주제 발표도 해주시고 사회도 봐주시고 토론자도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 김주원 우리 너무 감사하시고요. 우리 그리고 그다음 우리 주상영 서준과 우리 두 분 다 소득주도와 우리 혁신성장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한 우리 김동열 우리 연구원님, 김명선 우리 교육대학 부원장님, 김지 카이스트 우리 교수님, 정서은 우리 경제학 교수님, 조성재 우리 노동연구원 본부장님 함께 좋은 토론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들이 이어져서 좀 더
대한민국 경제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수님들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가운데 의원님 많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후에 계속해서 예산과 관련된 집중적인 토론들을 예결위원들이 함께 할 거니까 많은 시간들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축하 말씀 하시는 중에 이하경 의원님 오셨고요. 민홍철 의원님 오셨고 또 박완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원식 대표님의 격려 말씀 듣고 본격적인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집권 1기의 그 시정 예산과 법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인데 이제 예산이 통과되는 날이 12월 2일까지는 상정하게 돼 있으니까 12월 1일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번 한 달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산을 국회에서 아주 그 야당의 반대 또는 그동안 질서의 저항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한 달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해법 그리고 해법을 향한 방향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기반의 신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하는 건 정말 매우 중요한 토론회를 오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국 경제가 대내적으로 정말 큰 파고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전까지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특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구조화되어 있는 양극화, 불평등의 이런 그림자들이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어 있고요. 또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그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 통계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이 65.7% 지난 10년 동안 아주 그 추세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번 11월 달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를 이 붕괴로 몰아갈 것 같은 이런 양극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지난 10년 보수 정권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통령 모시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10년 동안의 소위 재벌 부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이런 그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부닥친 거 아니냐. 국민의 든든한 지갑과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고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이제 주목받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 점차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그 경제 생태계 구축 이것이 또 한 축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고 그 기반을 다져나가야 될 시기가 지금 아닌가. 이것이 혁신의 새바람,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넣는 혁신성장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집권한 첫해 그 여당으로서 이 일을 정말 우리 사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거와 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토론해가고 이 토론의 성과로 이번 예산과 법안을 잘 마무리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을 붙여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을 받아 안고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분의 주제 발제가 있고 그다음에 패널 토의가 있는데 여기까지 제 임무를 마치고 사회권을 우리 김주은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